에밀리아넨코 효도르의 얼음 펀치, 미르코 크로캅의 불꽃 하이킥. 200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전세계 격투계를 주름잡은 전설적인 격투기 단체가 있습니다. 웅장한 음악, 파격적인 연출, 선수를 영웅처럼 꾸며주는 등장씬, 프로레슬러부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도끼살인마와 격투기 황제까지. 오늘 방송의 주제는 동양 종합격투기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UFC를 누르고 전세계 격투기 시장을 지배했던 프라이드 FC입니다. 나중에 야쿠자가 운영하고 있는 단체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큰 논란이 되었고 결국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한때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격투기 붐을 일으켰던 프라이드는 이종 격투기가 스포츠로 자리 잡는 데 있어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프라이드 FC 3부작을 통해 그들의 탄생과 전성기, 그리고 몰락하는 과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1장 그레이시 가문. 때는 1993년, UFC 첫 번째 대회는 전세계 격투가들에게 충격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신비로운 기술로 거인들을 제압한 호이스 그레이시. 이는 복싱 헤비급 세계 챔피언이 곧 지구 최강자라는 상식을 뒤집음과 동시에 최고의 실전 무술은 주짓수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머나먼 일본까지 전파되고 가라데가도 복싱 선수도 아닌 프로레슬러들의 심기를 자극합니다. 그 이유는 세계 최초의 이종 격투기 이벤트였던 무하마드 알리와 안토니오 이노키의 대결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일본의 프로레슬러, 그 중에서도 이노키의 제자들은 공중기 같은 화려한 기술보단 실전 싸움을 표방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런 이유로 무술가들의 적나라한 싸움이 비디오로 등장하자 일본의 프로레슬러들은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UWF의 간판 스타 다카타 노부이코는 UFC가 세계적인 인기를 끌게 되면 자신들의 레슬링은 사장될 것이라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호이스에게 이길 수 있겠냐는 질문을 받았지만 그때마다 답변을 회피했던 다카다. 그만큼 그는 프로레슬링의 상징적인 존재이자 격투가로 알려져 있었고 그의 레슬링 스타일 역시 발차기나 태클 같은 실전 기술이 많았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트렌드로 인해 잊혀지기 직전이었던 일본의 프로레슬링. 결국 이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진짜 싸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스스로 선봉에 나서는 자가 나오는데요. 바로 다카다의 제자인 안조 요지. 스승을 지켜주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 도전 정신이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실전 논란 따위는 내 선에서 처리하겠다며 브라질로 날아갑니다. 그렇게 그레이시 도장으로 쳐들어간 요지는 호이스가 아니라 힉슨 그레이시를 불러냅니다. 그 이유는 힉슨이 자신보다 10배는 강하다는 호이스의 인터뷰가 일본에도 퍼져 있었기 때문이었죠. 싸우기도 전에 이미 승리를 확신한 힉슨이 보다 잔인한 그림을 연출하여 홍보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안조를 최대한으로 괴롭혀서 피투성이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안조의 도장 끼기가 처참한 실패를 맞이하자 이 사건이 대서특필되면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킵니다. 안토니오 이노키 대 무하마드 알리의 기억이 남아있던 일본인들에게 실전지향 프로레슬러가 이름도 생소한 무술가에게 대패했다는 것은 강하다고만 생각했다는 프로레슬러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자존심은 물론 업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위기에서 명분상 다카다 노부이코만이 해결할 수 있었는데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던 다카다는 제자의 복수와 프로레슬링을 지키기 위해 힉슨 그레이시와 직접 싸우기로 결정합니다. 제2장 프라이드의 시작. 그리하여 1997년 10월 11일 일본 격투계의 자존심이 걸렸다고 하여 프라이드라는 이름의 이벤트 매치가 도쿄돔에서 개최됩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열리는 첫 대회인데도 불구하고 이날 관중은 무려 47,000여 명이 동원됐으며 힉슨과 다카다의 메인 이벤트를 포함하여 총 8경기가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출전자들의 면면 역시 너무나도 화려했는데요. 팔씨름 세계 챔피언 출신인 게리 굿리치가 UFC 토너먼트 우승자인 올렉 타타로프를 제압하며 분위기를 이끌었고, 조선의 제자 키모 레오폴도와 월드클래스 레슬러 댄세번의 대결은 자그마치 30분간의 접전 끝에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이 밖에도 브랑코 시가틱, 헨조 그레이시, 쇼지 아키라 등 당대 최고의 카드들이 총출동한 프라이드. 이제 메인 이벤트만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브라질과 일본의 국가가 재창되고 영화배우처럼 잘생긴 외모의 다카다는 비장한 각오를 다집니다. 만약 힉슨을 꺾는다면 세계 격투기 역사에 영원토록 새겨질 다카다.
경기가 시작되자 압박감에 섣불리 다가가지는 못하는데요. 시그니처 자세인 기묘한 스탠스로 성큼성큼 전진하던 힉스는 마치 감정이 없는 로봇처럼 다카다를 응시하고 기계 같은 더블릭이 위압적으로 장렬합니다. 그리고 두 선수의 대결은 그동안의 기나긴 서사가 무색하게 허무한 결말을 맞이합니다. 속수무책으로 마운트를 빼앗긴 다카다는 격투기 초보자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발버둥도 치지 못하면서 안바에 잡혀버린 것이죠. 결국 프로레슬링의 자존심은커녕 그레이시 가문이 얼마나 강한지를 증명해주는 꼴이 되고 말았는데요. 그러나 이 결과는 오히려 격투기 발전을 위한 자양분이 되었으니 다카다의 패배로 그레이시 대 일본 파이터라는 기막힌 흥행구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제3장 그레이시 헌터. 프라이드 첫 번째 대회 2달 뒤 일본에서 UFC 토너먼트가 열립니다. 대망의 우승자는 지극히 동양인의 체격으로 거구의 브라질 파이터를 제압한 사쿠라바 카즈시. 그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일본 팬들의 심금을 울리게 되는데 바로 프로레슬링은 정말로 강합니다 라고 말하며 격투기와 프로레슬링을 동일선상에 두던 당시 분위기에 맞춰 값진 한마디를 남긴 것입니다. 그렇게 혜성처럼 나타난 사쿠라바는 당시 무명 프로레슬러에 불과했지만 격투기 선수로서 활약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등학생 때부터 대학생 때까지 레슬링 선수로 활약했고 이후 프로레슬러가 되기 위해 서브미션 레슬링을 배웠으며 무엇보다 다카다의 애제자라는 점은 그레이시 가문을 꺾기 위한 최후의 희망으로 포장하기에 더할 나위 없었습니다. 그렇게 프라이드 첫 번째 대회가 대박을 터뜨리자 곧이어 두 번째 대회가 개최됐고 사쿠라바 역시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그는 발차기와 태클이 섞인 다카다의 프로레슬링 스타일을 그대로 구현하면서 30전이 넘는 버논 화이트에게 탭을 받아냅니다. 이 승리로 일본 격투계의 에이스로 떠오른 사쿠라바는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 업적을 이룩합니다. 그는 훗날 UFC 웰터급 챔피언에 오르는 카를로스 뉴턴을 잡아내는 데 이어 UFC 토너먼트 우승자 출신인 비토 벨포트를 격파하고 그 밖에도 거구의 선수들을 꺾어내면서 프라이드 5승 1무를 기록합니다. 그렇게 사쿠라바가 무패 행진을 달리던 이때 그레이시 가문의 선수들은 여전히 극강으로 군림하고 있었는데요. 힉스 대 다카다의 2차전을 비롯하여 헨조, 호일러 등 그레이시 대 일본 파이터의 대결이 이어졌지만 그 누구도 주짓수의 위력을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1999년 프라이드 8번째 대회에서 드디어 복수의 칼을 갈아온 사쿠라바 카즈시가 출격합니다. 상대는 엘리오의 5번째 아들인 호일러 그레이시. MMA 3승 무패에 세계 주짓수 대회를 수차례 석권한 강자로 이때 당시엔 이름에 그레이시가 붙어있다는 것만으로도 무조건 격투기를 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경기는 시작되고 이노키 알리 포지션이 오랫동안 유지되면서 거의 30분 동안 승부를 내지 못하는데요. 그렇게 대치 상황이 이어지던 도중 테이크다운을 막아낸 사쿠라바가 기무라를 캐치하고 팔이 비정상적인 각도로 꺾어지자 TKO를 선언합니다. 분명 체급 차이에 의한 이점은 있었지만 누구도 넘보지 못했던 그레이시의 가드 플레이를 정면으로 뚫어버린 사쿠라바. 이렇게 기념비적인 승리를 거머쥔 그는 마땅히 자국 스타가 없던 일본의 격투기 영웅으로 등극하고 사쿠라바의 활약 덕에 프라이드의 인기는 프로야구와 맞먹을 정도로 폭발합니다. 기세를 몰아 무제한급 그랑프리에 출전한 사쿠라바는 가히 매치거를 잡아내며 8강에 오르는데요. 여기서 그는 운명과도 같은 상대를 만나게 되었으니 바로 이종 격투기 역사상 최초의 세계 챔피언 호이스 그레이시입니다. 1993년부터 95년까지 11승 1무를 기록한 호이스는 UFC 토너먼트 3회 우승 이후 시합을 뛰지 않았습니다. 그는 애초에 홍보를 목적으로 UFC에 출전했기 때문에 이쯤이면 됐다고 판단하여 체육관 사업에 몰두했고 그가 빠진 사이 격투기 수준이 비약적으로 높아지면서 점점 종합격투기로서의 구색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2000년 5년 만에 복귀한 호이스는 다카다를 판정으로 잡아내며 건재함을 알리는데요. 스스로를 보호하고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을 제압하는 주짓수의 본질을 보여준 호이스는 급변하는 격투기판에서 유일하게 활개칠 수 있는 0세대 파이터였습니다. 그렇게 8강으로 진출한 호이스는 사쿠라바에게 특별한 룰을 제시합니다. 바로 라운드 제한도 레프리 스탑도 없는 호이스가 전성기 시절에 뛰었던 초창기 UFC 시절의 룰이 연상되는 말 그대로 날것의 실전 규칙을 요구한 것이죠. 사실 그레이시 주짓수의 경우 선 수비 후 공격이 핵심에다가 최소한의 힘으로 지치도록 유도한 다음 완벽한 기회가 왔을 때 이를 낚아채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경기가 길어질수록 사쿠라바에게는 좋을 것이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사쿠라바는 결판이 날 때까지 2박 3일이라도 싸우겠다며 호기롭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결코 농담이 아니었는데요. 이 두 선수는 웬만한 영어와 맞먹는 길이인 무려 90분 동안 공방을 벌입니다. 신중하면서도 창의적으로 풀어가던 사쿠라바는 상대의 도복을 이용하여 스탠딩과 그라운드를 버텨냈고 누구도 닿지 못한 호이스의 앞면에 파운딩을 집어넣는 등 생소한 장면들을 연출했습니다. 그렇게 호이스의 시스템을 철저하게 파괴한 사쿠라바는 그레이시 가문에게 두 번째 패배를 선사하는데요. 보다 못한 호이스의 세컨킥이 수건을 던지게 되면서 사쿠라바가 또 하나의 전설을 만들어냅니다. 비록 같은 날 펼쳐진 4강에서 체력 저하로 포기했지만 엽기적인 90분간의 싸움, 그것도 그레이시 가문의 핵심인 살아있는 주짓수 그리고 UFC의 전설 호이스를 잡아내는 초대박을 터뜨린 사쿠라바. 그의 그레이시 사냥은 계속됐으니 바로 엘리오 그레이시의 손자이자 ADCC 2회 우승자인 헨조에게 기무라를 성공시킨 것입니다. 그런 활약에 힘입어 그레이시 헌터라고 불리게 된 사쿠라바는 이어지는 경기에서 헨조의 동생 하이언과 싸우게 되는데요. 그레이시 가문의 문제아로 유명한 하이언을 상대로 침착하게 받아먹던 사쿠라바는 마치 체육관 고인물이 양아치를 다루듯 교육하면서 의심의 여지 없는 판정 승리를 따냅니다. 이렇게 그레이시 가문을 상대로 4승 무패, 통산 전적 12승 1무 2패를 기록하며 초창기 프라이드의 흥행을 책임진 사쿠라바. 무명의 프로레슬러가 진짜 싸움에 뛰어들어 당대 최고의 선수들만 잡아낸다는 스토리는 어쩌면 만화로 그린다고 해도 황당하게 느껴질 만큼 기승전결이 너무나도 완벽한 이야기였습니다. 제4장 도끼살인마. 호일러, 호이스, 헨조, 하이언 그레이시를 격파하며 일본의 영웅으로 떠오른 사쿠라바. 그가 그레이시 킬러로 최전성기를 맞이하던 이때 조용히 나를 갈고 있던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살벌한 외모로 도끼살인마라 불리는 반달레이 실바. 사실상 무규칙인 브라질 무대에서 활약한 실바는 지옥으로 초대하는 니킥과 피니시율 100%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9년 프라이드로 입성한 실바는 아직 격투기가 생소하던 대중들에게 충격을 선사합니다. 당시만 해도 맨손과 다름없는 오픈핑거 글러브나 넘어진 사람을 때린다는 것은 도저히 스포츠로 볼 수 없는 형태였기 때문에 격투기는 그저 싸움으로 받아들여졌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무자비하게 패버리는 실바의 모습은 자극적인 걸 넘어 뭔가 세상이 뒤바뀐 것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특히 레슬러나 주짓대로들이 활약하던 당시 타격가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주먹으로 증명해낸 실바. 그렇게 연승을 쌓아가던 그는 올림픽 레슬러 댄 핸더슨을 잡아내며 사쿠라바의 다음 상대로 낙점됩니다. 그러나 사쿠라바는 그레이시 가문을 혼자서 박살냈기 때문에 좀처럼 패배가 그려지지 않았는데요. 근데 뚜껑을 열어보자 그야말로 대참사가 일어나고 말았으니 정신없이 쏟아지는 폭격 앞에 레슬링이 무용지물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스탠딩에서는 펀치를, 그라운드에서는 니킥과 사코킥을 허용하며 지옥적으로 패배한 사쿠라바. 마치 길거리 싸움처럼 웅크린 사람을 폭행하는 모습은 지금껏 어디에서도 볼 수 없던 광경이었고, 격투기 문외한이 보더라도 직관적으로 다가오는 실바의 시합은 실전 싸움에 목말라 있던 대중들의 욕구를 채워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리하여 반달레이 실바라는 새로운 강자가 탄생하자 체급도 규칙도 정리되지 않았던 프라이드의 체계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은 무제한급 원데이 토너먼트로 최강자를 가렸지만 2001년부터 플러스 93kg의 헤비급과 마이너스 93kg의 미들급이 신설되고 초대 미들급 챔피언 결정전에서 반달레이 실바와 사쿠라바 카지시의 2차전이 열립니다. 만약 서륙에 성공한다면 다시 한번 역사를 쓰게 될 사쿠라바. 그러나 허무하게 끝을 맺고 마는데요. 무지막지한 슬램을 고스란히 받아내던 도중 어깨로 떨어지는 바람에 부상으로 인한 닥터 스탑이 선언됩니다. 그렇게 사쿠라바 카즈시라는 초대형 스타의 전성기가 막을 내리지만 오히려 프라이드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기세로 치솟게 됩니다. 초창기 시절 그레이시 가문대 프로레슬러의 구도로 전개됐다면 이제는 반달라이 실바 대 일본 파이터라는 새로운 구도가 형성된 것이죠. 분명 선역보다는 악역에 어울리는 실바지만 그럼에도 그는 프라이드를 상징하는 선수로 올라서게 되는데요. K1에서 날아온 미루코 크로캅을 혼쭐 내며 단체의 자존심을 지킨 실바는 카네하라 히로미츠, 요시다 히데이코, 콘도 유키, 미노와 이쿠 히사 등 일본인을 상대로 전승을 기록하며 프라이드의 황금시대를 열게 됩니다. 제5장 격투기 황제의 탄생.
반달레이 실바가 사쿠라바를 꺾고 정상을 차지했던 그날, 호드리고 노게이라가 헤비급 초대 챔피언에 등극합니다. 당시 그의 전적은 14승 1무 1패 10서브미션. 등을 내고 누운 채로 관절을 꺾고 목을 조르는 광경은 주짓수라는 명칭조차 낯설었던 시절, 대중들의 입장에서 마법을 부리는 것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서브미션 퍼레이드로 프라이드를 지배하던 노게이라는 호이스 그레이시가 미국에서 주짓수를 알렸듯이 아시아의 그라운드 싸움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전파하는데요. 프로레슬러, 근육몬스터, 심지어 올림픽 레슬러까지 그 누구도 노게이라의 마법을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2003년 타이틀 방어전에서 이제 프라이드 3전째인 대형 신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12승 1패의 에밀리아넨코 효도르. 바로 차분한 효도르인 차도르가 오늘날 있을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저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격투기를 시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때 당시 효도르의 유일한 1패는 실력으로 인한 패배가 아니라 경기 도중 출혈이 멈추지 않아 커팅에 의한 닥터 스탑이었기 때문에 실력으로 밀린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효도르는 이제는 이종 격투기가 아니라 종합 격투기 시대가 도래했음을 기량으로 묘사하는데요. 타격가는 타격, 레슬러는 레슬링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던 당시, 그라운드로 들어가 정면으로 뚫어버린 효도르는 서브미션 방어와 포지셔닝, 파운딩, 안티레슬링 등 노게이라의 장점을 모조리 상쇄시키는 완벽한 기량을 드러내면서 파이터가 갖춰야 될 덕목이 무엇인지를 전 세계에 보여줍니다. 그렇게 통곡의 벽 노게이라를 깔끔하게 부셔버리고 헤비급 왕좌를 차지한 효도르. 그의 등장으로 때리고 넘겨서 꺾는다는 MMA 기본 개념이 확립되고, 이런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던 상대들은 1라운드도 넘기지 못하고 패배합니다. MMA 글러브에 꼭 맞는 스윙과 차원이 다른 스피드, 삼보식 테이크다운과 창의적인 임기응변, 거기에 유연함과 서브미션 캐치까지 뛰어난 효도르는 총알같은 러쉬로 쓰러트린 다음 얼음 파운딩으로 마무리하는 무적의 승리 공식을 구축하는데요. 마크 콜먼, 케빈 랜들맨, 미르코 크로캅 등 당대 최고의 선수들을 모조리 제압한 효도르는 세계에서 가장 강하다고 하여 60억 분의 1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처럼 각 분야에서 오직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황제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그렇게 프라이드를 넘어 격투기의 상징으로 등극한 효도르는 과거 이묘한 선수의 등장으로 프로게이머라는 새로운 직업이 안정화되고 e스포츠가 대중문화로 자리 잡았듯이 격투기가 수면 위로 오르는 데 있어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당시 효도르라는 이름은 격투기를 안 보는 사람조차 알고 있을 정도였으며, 그를 롤모델로 삼아 격투기를 시작한 선수들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당연히 한국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효도르는 앙리나 샤라포바 같은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들만 나온다는 무한도전에도 출연했고, 크로캅과의 대결은 영화관에서 생중계되기도 했는데요. 효도르의 파격적인 인기에 힘입어 몸집을 거대하게 불리게 된 프라이드는 UFC가 마이너 단체로 보일 만큼 세계 격투기 시장을 점령하게 됩니다. 제6장 프라이드의 황금시대. 에밀리아넨코 효도르, 반달레이 실바를 제외해도 2000년대 초중반 프라이드에는 볼거리가 넘쳐났습니다. 당시 프라이드 대회를 비유하자면 마치 올림픽을 하루 동안 압축해놓은 것처럼 보였는데요. 단체 수뇌부로 활약하던 다카다가 전라에 가까운 복장으로 태고를 두들기는 오프닝은 심금을 울림과 동시에 그 자체로도 일본의 문화를 드러내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만큼 프라이드는 프로레슬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만큼 지금의 UFC와는 전혀 다른 길을 추구했습니다. 예를 들어 UFC의 경우 커트 앵글의 테마곡을 쓰는 코빙턴의 입장씬이 화제에 오를 정도지만, 음악 말고는 아무런 연출도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 프라이드 특유의 감성을 그리워하는 시청자 입장에선 아쉬움이 살짝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프라이드의 경우 선수를 상징하는 등장음악과 영화 예고편 같은 소개 영상, 강렬하게 찢어지는 아나운서의 목소리와 세밀하게 짜여진 카메라 워크까지 그야말로 프로레슬링 스타일의 무대 연출을 추구했는데요. 반달라이 실바의 테마곡인 샌드스톰은 모두에게 전율을 일으켰으며, 효도르의 입장시는 마치 지구를 대표해서 외계인과 싸우러 나가는 것 같은 비장함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 사쿠라바 카즈시의 코스프레나
고노 아키히로의 댄스쇼, 마이클 잭슨의 빙의된 앤더슨 실바의 퍼포먼스 등 개회식부터 선수 입장, 폐막식까지 화려한 볼거리로 가득 찼던 프라이드. 일본 특유의 감성과 프라이드만의 세계관, 웅장한 무대와 세세한 연출은 누구라도 즐길 수 있는 지구촌 축제와 같았습니다. 또한 황금기 시절의 프라이드에는 각 종목의 정점을 찍은 스포츠인들이 너도 나도 뛰어들었습니다. 시드니 올림픽 유도 금메달리스트인 타키모토 마코트와 그를 2번이나 꺾은 윤동식의 MMA 대결을 비롯하여 그 밖에도 농구, 스모, 복싱, WWE 프로레슬러 등 배경만 들어도 흥미로운 선수들이 프라이드 무대에 올랐습니다. 또한 2005년부터는 라이트급과 웰터급까지 신설되면서 보다 다양하고도 기술적인 싸움을 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누구든지 한 방으로 재워버리는 고미 타카노리와 기상천외한 기술의 아오키 시냐, 탄력 그 자체인 케빈 랜들맨과 야수 같은 아우라의 퀸튼 잭슨, 거기에 마우리시오 쇼근, 히카르도 아로나, 미르코 크로캅, 세르게이 하리토노프 등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는 스타들이 아직 낭만이 남아있던 시절을 눈부시게 빛내주었습니다. 그렇게 스타들로 넘쳐나던 프라이드는 스포츠로 인정받기까지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했던 UFC와는 달리 지상파 방송국과 계약하는 등 모든 행보마다 성공을 거둡니다. 인기 파이터들이 대거로 출동하는 남재 이벤트는 한 해를 기념하고 마감하는 프라이드를 대표하는 행사였고, 체급별 그랑프리와 원데이 토너먼트는 새로운 스타를 배출하는 최적의 무대였습니다. 제7장 그들만의 리그 프라이드.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전세계 MMA 시장을 점령했던 프라이드 FC는 화려한 무대 연출과 즐비하는 슈퍼스타, 두터운 팬층을 갖춘 탄탄한 단체였지만 분명 명암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MMA가 재미있는 점은 그 어떤 투기 종목보다 실전에 가깝다는 것으로 초창기처럼 체급도 규칙도 없는 것이 진짜 실전이지만 이렇게 되면 스포츠로 자리 잡을 수가 없는데요. 그런 이유로 UFC의 경우 공정성을 위해 다양한 장치들을 마련했으나 프라이드는 이를 등한시하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런 프라이드의 문제점을 크게 나눠보자면 첫 번째는 의미도 명분도 없는 매치업입니다. 예를 들어 헤비급 챔피언인 효도르의 상대로는 당연히 당대 최강자가 선정돼야 정상이지만 랭킹 시스템이 없던 프라이드는 아무런 기준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효도르는 노게이라에게 타이틀을 빼앗아온 직후 최근 경기 2승 2패의 후지타 카즈유키와 맞붙었으며 2004 헤비급 그랑프리를 우승한 뒤에도 코사카 츠요시와 만났는데요. 이는 다카다나 사쿠라바가 그레이시 가문에게 도전했듯이 엄연히 절대 강자 대 일본 파이터의 구도를 만들려는 일본 단체 특유의 고집에서 비롯된 것이며, 메이웨더 대 나스카와 텐신처럼 지금까지도 그 맥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 덕분에 300kg 대 70kg 같은 말도 안 되는 서커스 매치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죠. 아무튼 그 중에서도 가장 황당했던 것은 2005년 효도르 대 줄루 징요의 매치입니다. 과거 힉슨과 붙었던 전설의 파이터 레이 줄루의 아들인 줄루 징요는 201cm에 170kg이 넘는 거안으로 관심을 끌기에는 더할 나위 없지만 당시 프라이드 전적이 1승에 불과했기 때문에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프라이드는 드디어 효도르를 꺾을 괴인이 나타났다며 과장된 홍보를 기획했고, 이미 보는 눈이 높아진 매니아들은 허탈감을 숨기지 못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26초 만에 줄루 징요가 무너지면서 승리한 효도르나 패배한 줄루 징요 모두 얻을 게 없는 결과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또한 특정 선수를 띄워주기 위한 이른바 떡밥 매치도 굉장히 많았죠. 윤동식 선수의 경우 데뷔전에서 사쿠라바 카즈시를, 이후 퀸튼 잭슨과 무릴로 부스만테 같은 신인이 감당하기에 불가능한 선수를 맞이했고, 러시안 후구로 유명한 이고르 보브찬치는 사실상 무승인 다카다 노부이코나 MMA 1승 4패의 사타케 마사하키, 심지어 이전에 불과한 프란시스코 부에노 등 자신의 위치에 전혀 맞지 않는 상대들과 싸웠습니다. 이런 황당한 매치업은 비단 프라이드뿐만 아니라 일본 단체의 만연한 문제점이기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K1의 김민수 선수는 밥셉, 레이세포, 세미 슐츠, 브록 레스너 등 최소한의 준비도 없이 당대 최강의 선수들만 만나야 했습니다. 참고로 이때 미스터 샤크 김민수 선수의 비하인드 스토리는 샤크한 김민수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꼭 체크잇아웃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 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허미미 선수를 알렉사 그라스와 붙인다거나 프로 1, 2전의 무명 파이터를 존 존스와 싸우게 만드는 꼴이기 때문에 단체를 장기적으로 이끌겠다는 생각보다는 그저 단발적인 흥행에만 치중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프라이드의 두 번째 문제점은 노골적인 편파 진행입니다. 지금처럼 베테랑 심판진이 없었다고 해도 당시 프라이드에는 이해할 수 없는 판단이 잦았습니다. 특히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링 밖으로 머리를 빼는 일이 허다했고 이는 고의적인 반칙으로 간주돼야 하지만 별다른 제재가 없었습니다. 또한 그라운드 공방 도중 아무런 이유 없이 멈추는 일도 많았는데요. 반달레이 실바 대 퀸튼 잭슨의 경우 5분 동안 탑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난데없이 일으켜 세우는 바람에 실바의 역전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판정 기준 역시 라운드별 채점이 아니라 경기 전체를 보고 판단하는 만큼 단순히 분위기에 의해 결정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포인트 타격이나 컨트롤 타임에는 유독 인색한 반면 다운이나 어그레시브에는 과할 정도로 높은 점수를 부여했고 이로 인해 경기 내내 밀리다가 종료 직전 한 방을 맞췄다는 이유로 승리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순전히 심판진의 재량일 뿐 딱히 일정하다는 느낌도 없었는데요. 즉 매치업부터 단체 의도가 드러났듯이 선수에 따라 진행 방향이 달라지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프라이드의 세 번째 문제점은 조작 경기입니다. 사실 프로스포츠와 도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종목이나 규모에 관계없이 심심찮게 승부 조작이 발생하지만 보통 개인과 브로커의 관계로 귀결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프라이드의 경우 단체가 나서서 조작 경기를 만들어 버렸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프라이드의 개국 공식 다카다 노부이코입니다. 선수이자 총괄 본부장인 다카다는 사실 선수라고 하기에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전 지향 프로레슬러로 활약했을 뿐 사쿠라바처럼 아마추어 레슬링 커리어가 없었기 때문에 정작 실전에서는 꺼내들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힉슨전 패배 이후 카일 스터전과 싸우게 된 다카다는 히룩으로 승리를 거두는데요. 내용이라도 그럴듯하면 모르겠지만 모양새마저 허술하기 짝이 없는 수준이었고 1년 뒤 마크 콜먼과 또다시 시합을 연출하면서 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이 외에도 공식적으로 밝혀지진 않았으나 프라이드의 도산 이후 수많은 파이터들이 각본이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승부 조작 가담자인 마크 콜먼은 물론 게리 굴리치는 초창기 경기 중 90%가 조작이었다고 주장했으며 퀸튼 잭슨 역시 조작 제의가 들어왔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승부 조작의 경우 한 경기만 적발되더라도 업계 전체의 신뢰도가 추락하기 때문에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꾸만 의심이 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무리 프로레슬링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런 황당무계한 시합을 기획했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일이었습니다. 네 번째 문제점은 서커스 매치입니다. 기량이 뛰어난 선수가 주목받아야 하는 스포츠에서 실력보다 캐릭터를 우선하는 것은 선수들의 동기부여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흥행적으로도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프라이드의 경우 데니스 강처럼 올라운더가 등장하고 신세대 파이터들의 약진이 두드러지는 와중에도 다윗 대 골리앗 같은 서커스 매치에 집중하고 있었으니 이는 보는 눈이 높아진 팬들에게 그리 달가운 부분만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GSP가 맷 휴즈를 제압하고 척 리들이 랜디 커투어를 꺾었던 2006년 프라이드에서는 버터빈과 미노와의 시합이 열렸는데요. 이런 경기가 어쩌다 한두 번씩 나온다면 색다른 재미를 줬겠지만 문제는 밥셉의 등장 이후 거인 캐릭터에 의지하는 비중이 나날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218cm의 자이언트 실바나 200kg이 넘는 아케보노의 경우 링에 오르는 것만으로도 흥미로운 그림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계적인 훈련은 고사하고 몸조차 가누기도 힘든 신체 조건으로 정상적인 시합을 치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거인 선수들은 대부분 처참한 성적을 기록했고 경기 내용마저 매번 비슷한 흐름에서 맴돌았는데요. 관중들의 입장에서는 시작도 하기 전에 승패가 보였기 때문에 스포츠로 즐기기에는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헤비급에도 한계 체중을 두고 아예 무제한급 선수들만 따로 모아서 운영했더라면 그나마 수준이라도 맞출 수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그림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종장 최후를 맞이한 프라이드 FC. 그렇게 밝은 면도 어두운 면도 존재했던 프라이드는 2006년부터 야쿠자와 연루됐다는 의혹이 등장합니다. 프라이드의 인기가 상승함에 따라 돈 냄새를 맡은 야쿠자들이 경영권을 쥐기 위해 끼어들었다는 것으로 이에 대해 알려진 바로는 행사를 마치지 않는 대가로 돈을 갈취하거나 싼 값에 티켓을 매매하고 피라미드 구조로 팔아치우는가 하면 야쿠자 집단 간의 분쟁으로 총격전이 일어날 뻔했다고 합니다.
그런 소문이 점점 커져가고 수면 위로 떠오르자 프라이드의 방송을 맡았던 후지TV는 계약을 끊어버리고 마는데요. 이로 인해 수익에 직격탄을 맞게 된 프라이드는 결국 2007년 4월 프라이드 34대회를 끝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순식간에 공중분해된 프라이드는 이후 UFC의 모기업인 주파에 인수됩니다. 처음에는 프라이드 FC를 그대로 운영하거나 MMA 슈퍼볼이라는 새 단체를 만든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조로건 해설위원이 최근에 밝힌 바에 따르면 데이나 화이트와 주파 관계자들이 프라이드 측에 사기를 당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프라이드라는 격투기 단체를 그대로 인수하는 조건으로 회사를 사들였지만 회사를 인수하고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프라이드는 이미 망해버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선수 계약서를 포함한 공식적인 서류는 대부분 휴지 조각에 불과해서 몇몇의 선수와 프라이드 과거 경기에 대한 저작권 외엔 딱히 가져올 수 있는 게 없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것이 바로 프라이드가 망한 이후에도 효도르가 UFC로 오지 않은 이유입니다. 주파 측에선 거액을 들여 프라이드를 인수했지만 선수에 대한 권리가 전혀 없었던 것이었죠. 그렇게 뿔뿔이 흩어진 관계자들과 선수들은 이후 프라이드를 계승하는 드림과 센고쿠라는 단체를 결성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 사라지고 마는데요. 한 가지 재밌고도 쓸쓸한 부분은 프라이드의 시절 서커스 매치의 실패를 맛봤음에도 슈퍼 헐크 토너먼트라는 말도 안 되는 프릭쇼로 부활을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2015년 완전히 사라진 줄 알았던 프라이드가 라이진 FF라는 명칭으로 재출범에 성공합니다. 단체 창립은 프라이드를 주관한 DSE의 대표인 사카키바라 노부유키가 맡았으며 프라이드의 총괄 본부장이었던 다카다 노부이코가 같은 직으로 복귀했습니다. 또한 프라이드의 향수를 가져가되 많은 부분이 개선된 라이즈는 여성부 신설부터 세분화된 체급과 규칙 정리, 더 이상 프릭쇼에 의존하지 않는 등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았는데요. 그 결과 유리 프로아치카, 호리구치 쿄지, 아사쿠라 카이, 마넬 캅 등 수많은 선수들이 배출됐으며 남성부 플라이급과 벤텀급의 경우 UFC 수준에도 밀리지 않는다는 고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드 FC는 사라진 지 15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여전히 프라이드 굿즈가 팔린다고 하며 선수만의 개성이 뚜렷하고 어느 정도 연출이 가미된 프라이드 스타일이 그립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프라이드 FC와 최용만 선수는 격투기가 대중 스포츠로 자리 잡는 데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 프라이드가 성공하지 못했다면 지금의 동아시아 격투기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동양 격투기가 계속 성장하고 흥행하길 바라며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차도로였습니다.